아이고, 할망구, 또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고객들 오는 시간인데, 제발 눈치 좀 있으시면 안 될까요? 이 나이에 이 일 계속하실 겁니까? 유진혁 지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센트럴은행 서초 지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0시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였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고객들이 오가는 가운데 VIP 상담실 앞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박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65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말수는 걸레를 꽉 짜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년간 이곳에서 미화원으로 일해온 그녀였지만 유진혁 앞에서만큼은 항상 이런 식이었죠.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이모님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했지만 지점장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업계의 중심축이라 불리는 센트럴은행. 그 서초 지점은 강남의 핵심 상권에 자리 잡은 프리미엄 지점이었습니다. 총 자산 3조 원을 관리하는 이곳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VIP 고객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깔끔한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그리고 최신식 디지털 시설까지 갖춘 이곳은 센트럴은행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뒤편에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청소를 담당하는 말순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그녀는 지점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고객 상담실 앞에서 청소하지 마세요. 보기 안 좋습니다. 유진혁의 차가운 시선이 말순을 훑었습니다. 38세의 젊은 지점장은 명문대 출신의 MBA까지 취득한 엘리트였습니다. 입사 15년 만에 지점장 자리까지 오른 그는 철저한 실적 지상주의자였죠.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에게 미화원 말수는 그저 지점 이미지를 해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점장님, 말순 이모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입사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신입 직원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진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실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여기가 어딘데? 프리미엄 지점이라고. 이미지라는 게 있어. 유진혁의 차가운 반응에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김 과장은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말순이 사라진 후 유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실적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이번 분기에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만이 중요했거든요. 같은 시각 서울 본점 회장실에서는 김동현 은행장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는 센트럴은행을 25년간 이끌어온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 냉철한 판단력을 숨긴 그는 직원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죠. 김동현의 책상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지점별 인사보고서를 넘기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거든요. 서초지점 미화원 박말순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 김동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20년 전 아내가 처음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런데 굳이 청소일을. 그게 어때서요? 일에 귀천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그냥 박말순으로 살고 싶습니다. 김동현은 결국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아내의 철학과 신념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한 번도 집에서 직장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감당했고 항상 평온한 모습만 보여줬죠. 그런 아내의 모습이 김동현에게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을 바라보며 김동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선택한 평범한 삶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나이가 있으신데 깔끔하게 퇴직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유진혁의 목소리는 전 직원이 모인 조회 시간에 더욱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지점 전체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주말 동안 VIP 상담실에서 발생한 사소한 청소 실수를 빌미로 말순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유진혁의 모습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 실수라는 것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상담실 테이블 위에 물때가 약간 남아 있었던 것 뿐이었죠. 하지만 유진혁에게는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우리 지점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말순을 두둔하고 싶었지만 지점장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말순은 20명이 넘는 직원들 앞에서도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유진혁에게는 더욱 거슬렸죠. 왜 이 나이 많은 청소부가 자신 앞에서 굽히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위축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우리 지점 이미지에 타격이 옵니다. 특히 대형 고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말이에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점장님, 말순 이모님은 저희가 입사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일도 실수였을 뿐이고. 김 과장, 유진혁의 시선이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온도가 순간 떨어지는 것 같았죠. 나는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점 운영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요. 이해하시죠?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말순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지점장 앞에서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은 소근소근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했어.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니. 말순 이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우리가 힘들 때 항상 챙겨주시잖아. 맞아. 야근할 때도 몰래 커피 갖다 주시고 아플 때는 약까지 챙겨주시는데. 하지만 이런 대화들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유진혁이 들을까 봐서였죠. 그날 오후 서울 본점 은행장실에서는 김동현이 조용히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의 보고였죠. 은행장님, 서초지점에서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김동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펜을 꽉 쥐고 있었죠.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화 직원 관련해서 박말순 씨에 대한 부당 대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이긴 하지만 여러 건이 접수됐네요. 김동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점장이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퇴직 압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20년 전 아내가 처음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의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일에 귀천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그냥 박말순으로 살고 싶습니다. 은행장 부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혹시 누가 알아보면.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어요. 뭔가 제 자신만의 일을 해보고 싶다고요. 김동연은 결국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아내의 철학과 신념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평범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는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팀에서 비공식 점검 나가도록 하세요. 김동연의 지시는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비공식 점검이요?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해서 전 지점 순회 점검하는 걸로 하고요. 서초 지점부터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요. 그리고 철저히 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김동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까지 참아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더구나 그것이 자신의 아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미안해, 여보. 조금만 참아줘. 김동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냉철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감사실에서 나왔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센트럴은행 본점 감사팀 직원 3명이 서초 지점에 나타났을 때 유진혁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갑작스러운 감사였죠. 평소 자신만만했던 유진혁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라는 건 보통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희 지점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진혁은 최대한 차분한 척하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정기 점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준수 여부와 근무 환경 전반을 살펴보는 거예요. 최근 전 지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검입니다. 감사팀장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유진혁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죠. 혹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점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의 관계도 원만하고요. 그렇다면 문제 없겠네요. 하지만 절차상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점 내 모든 직원들의 명단을 요구했고 근무 환경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점검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과의 개별 면담이었습니다. 면담은 휴게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팀원들은 한 명씩 직원들을 불러서 근무 환경, 상급자와의 관계,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물어봤죠. 말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그녀도 휴게실로 불려갔습니다.
박말순 씨,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감사팀원의 친근한 말투에도 말순은 여전히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20년간 조용히 살아온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혹시 업무상 어려움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침묵의 습관이 쉽게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불평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정말요? 익명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요. 박말순 씨에 대한 부당 대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말순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직원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특히 지점장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으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원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가끔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권유받기도 하고요.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요. 특히 고객들이 많을 때는 더 자주 그런 일이. 감사팀원은 말순의 말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계속했죠. 그날 오후 감사팀은 지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분까지 검토했습니다. 유진혁이 말순을 대하는 태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며칠 전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반 사항이네요. 감사팀장은 유진혁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지점장님, 미화 직원에 대한 대우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진혁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확인했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의 공개 질책, 반복적인 퇴직 압박 발언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유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소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업무 지시의 일환이었습니다. 지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요. 업무 지시와 인격 모독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질책과 퇴직 압박은 명백한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팀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유진혁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죠. 같은 시각 서울 본점에서는 김동현이 감사팀의 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죠.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김동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법적 조치 가능한 수준인가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말고요. 김동현은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를 직접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아내가 20년간 지켜온 평범한 삶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으로 해결해야겠군. 김동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냉철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센트럴은행을 25년간 이끌어온 그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장 지시사항입니다. 목요일 아침 유진혁이 본점 인사팀에 문의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감사 이후 지점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변화들이 궁금했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본점 직원들의 방문, 예고 없는 각종 점검들,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 거래처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변화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은행장 지시라니 무슨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지점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유진혁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년간 은행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전반적인 지점 운영 점검 차원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인사팀 직원의 말과는 달리 유진혁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진혁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20년 은행 생활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자신 있게 관리해왔던 지점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그날 오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본점 리스크 관리팀에서 갑작스럽게 방문했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들을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살펴보는 모습이었죠. 지점장님, 이 대출권은 어떤 기준으로 승인하신 거죠?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건입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해 봐야겠네요. 리스크 관리팀의 태도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유진혁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의 주요 법인 고객인 대성건설에서 갑자기 주거래 은행 변경을 통보해 온 것이었죠. 5년 넘게 거래해온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실장님,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저희 서비스에 불만이라도 있으셨나요? 유진혁은 급하게 대성건설 재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없이 잘 해왔잖아요. 금리 조건도 협의할 수 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대성건설 재무실장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평소 유진혁과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데 오늘따라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있어. 유진혁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성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계약 갱신을 미루거나 아예 거래를 축소하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담당자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유진혁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편 지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유진혁의 눈치를 보며 말순을 대했던 일부 직원들도 감사 이후로는 태도가 달라졌죠. 말순 이모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신입 직원 수진이 말순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점장 눈치를 봤을 텐데 이제는 그런 기색이 없었죠. 괜찮습니다. 고맙네요. 말순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직원들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들은 더 이상 유진혁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죠. 과장님, 말순 이모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20년을 여기서 일하셨다니. 웬만한 직원보다 이 지점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보다 훨씬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이모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들이 유진혁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통을 쳤겠지만 감사 이후로는 조심스러워졌죠. 혹시 또 문제가 될까 봐서였습니다. 금요일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점의 분기 실적 평가에서 갑자기 여러 항목이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법한 사소한 문제들까지 모두 지적되었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어떤 항목이죠? 직원 친절도와 근무 환경 관련 항목입니다. 본점 평가팀의 말에 유진혁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실적으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지적을 받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금요일 저녁 유진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견제하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나? 유진혁은 머릿속으로 최근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누구와 마찰을 빚은 기억은 없었죠.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지점을 운영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청소를 위해 들어온 말순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을 냈을 텐데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계시네요. 말순의 조용한 인사에 유진혁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업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순은 별다른 말 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유진혁에게는 뭔가 다르게 보였죠. 이상하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유진혁은 그런 말순을 바라보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괴롭혀도 절대 굽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이 사람 편을 들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본점에서까지 이상한 신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하지만 유진혁은 여전히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청소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금요일 밤 회식 자리에서 유진혁의 목소리가 술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주 6병을 마신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함께 자리한 타 지점장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야, 유진혁. 소리 좀 줄여.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뭐가 문제야? 나는 지금 억울하다고. 유진혁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번 주에 겪은 모든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이었죠. 20년짜리 청소부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그의 말이 계속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청소부를 욕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거든요. 진혁아, 그만해. 내일 후회할 소리 하지 마. 후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후회를 해. 나는 지점장이야. 지점장? 그날 밤 센트럴은행 본점 보안실에서는 모든 지점의 주요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각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물론 주요 직원들의 동향까지 파악하는 시스템이었죠. 보안팀장은 유진혁이 술집에서 벌인 소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까지 수집되어 있었죠. 은행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김동현은 서재에서 조용히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유진혁의 주치 상태에서의 발언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아내를 지칭한 모독적인 표현들이 김동현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군. 김동현은 휴대폰을 들어 인사 담당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요일에 긴급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세요. 무슨 안건으로 하시겠습니까? 서초지점 지점장 유진혁 정직 처분건입니다. 정직이요? 무슨 일이? 직장 내 괴롭힘과 은행 이미지 실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월요일에 제공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동현은 거실로 나가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었죠. 20년간 단 한 번도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여보, 응? 혹시 직장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도 돼. 말수는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래도 힘들면 꼭 말해. 월요일 아침 유진혁은 숙취에 시달리며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 금요일 밤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라 불안했거든요. 혹시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오전 10시 본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혁 지점장님, 오늘 오후 2시에 본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가요? 인사위원회입니다. 유진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는 말은 곧 징계를 의미했거든요. 저에 대한 인사위원회요? 네.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주에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순간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직 3개월 처분입니다. 인사위원회가 끝난 후 유진혁은 멍한 상태로 본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은행 이미지 실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러 항목의 징계 사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38년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는 점이었죠.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분, 목격자 진술, 소셜미디어 영상까지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점장님, 본점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서초지점 김 과장이 놀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유진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오후 서초지점 전 직원에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유진혁 지점장의 정직 처분과 함께 임시로 김 과장이 지점장 대행을 맡는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지?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징계 소식에 모두 당황했거든요. 지점장님이 정직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말순이 조용히 휴게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직원들은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죠. 혹시 말순 이모님 때문인가? 아마도 감사팀이 다녀간 후부터 이상했잖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말순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20년간 그래왔듯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유진혁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지점에 나타났습니다. 개인 짐을 정리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서였죠. 지점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평소 유진혁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개인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던 유진혁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점 앞 작은 공원에서 말순이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혼자 도시락을 먹는 그녀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군.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저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20년을 한 곳에서 일하면서도 절대 굽히지 않는 그 의연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후 5시 유진혁이 마지막으로 지점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말순과 마주쳤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말순의 조용한 인사에 유진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도 죄송했습니다. 겨우 나온 말이었지만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힘든 일이죠. 건강하세요. 그 순간 유진혁은 뭔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지점을 나서는 유진혁의 뒤로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김동현 은행장은 창밖으로 아내가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설마 그분이 청소부 아내? 유진혁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 유진혁은 정직 기간 중에도 지점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무얼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지점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서는 것을 봤죠.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유진혁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김동현 은행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말순에게 은행장이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보, 오늘 괜찮았어? 응, 별일 없었어요. 요즘 좀 힘들죠? 내가 미안해서. 괜찮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2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장이 말순의 가방을 들어주고 말순이 은행장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는 모습까지 유진혁은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이게 말이 돼? 자신이 20년간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미화원이 실제로는 은행장의 아내였다니. 센트럴은행 전체를 이끄는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었다니. 갑자기 지난 몇 주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사, 거래처들의 이탈, 본점의 압박, 그리고 결국 자신의 정직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지? 유진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말순을 대했던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되돌아왔거든요. 전 직원 앞에서의 공개 질책, 퇴직 압박, 무시하는 시선들. 그 모든 것을 은행장의 아내에게 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유진혁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이 은행장 부인이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던 거죠. 나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구나. 며칠 뒤 유진혁은 용기를 내어 지점 근처의 카페에서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과장님, 말순 이모님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이모님이 특별한 분이신가요? 김 과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순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죠. 특별하다기보다는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20년간 한 번도 누구와 다투신 적이 없고
항상 조용히 자기 일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일하시는 걸까요? 나이도 있으신데. 글쎄요. 그런 건 여쭤본 적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온 유진혁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죠. 이제라도 사과해야겠어.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컸거든요. 은행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라 여사님께 사죄드립니다. 새벽 5시 센트럴은행 서초지점 앞에서 유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새워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말순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진혁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38년 인생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말순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일어나세요. 저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사님을 그렇게 대할 자격이 없었는데 그만 일어나세요.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20년간 쌓인 깊이가 있었죠. 커피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유진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다들 힘든 일이니까. 말순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두세요. 사람의 가치는 직함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는 누구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지위가 낮든 상관없이요. 유진혁은 말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야 왜 이 사람이 20년간 이곳에서 존경받으며 일할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말순은 그렇게 말하고 지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한 달 후 유진혁은 강원도 산간 지역의 소형 지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죠. 안녕히 가세요, 지점장님. 작별 인사를 나온 직원들에게 유진혁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새로운 지점에서 유진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직원들과도 수평적으로 소통했죠. 특히 미화원이나 보안요원 같은 분들께는 더욱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지점장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야죠. 그해 가을 말순은 조용히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20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죠. 이모님, 정말 아쉬워요. 또 놀러 올게요. 직원들과의 작별 인사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점 전체가 참석한 송별회에서 김 과장 대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VIP를 곁에 두고도 몰랐던 것 같아요. 말순 이모님 같은 분이 진정한 귀인이죠. 맞아요. 직함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함을 만드는 거네요. 말순의 마지막 출근길, 김동현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 고마워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후회는 없어? 없어요. 오히려 보람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20년간 지켜온 평범한 일상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죠. 며칠 후 센트럴은행 전 지점에 새로운 인사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만들기라는 제목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김동현 은행장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상간 지점에서는 유진혁이 고객 한 분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점장님이 너무 정중하시네. 당연한 일입니다. 고객님이 계셔야 저희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유진혁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정민우는 교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동안 민우만 홀로 서서 교실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미 저 멀리서 박재훈과 그의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정민우, 이리 와. 박재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갔어요. 책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민우는 줍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빼앗길 거니까요. 오늘도 스파링 시간이야. 강당으로 가자. 민우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강당 한쪽 구석,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려고 했습니다. 철봉에 매달린 민우의 몸이 좌우로 흔들렸어요. 박재훈은 권투 글러브를 낀 채 민우의 옆구리를 가볍게 쳤습니다. 이게 스파링이야. 운동부 훈련이라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았죠. 박재훈의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찍으며 킥킥거렸습니다. 야, 정민우. 너 형이 격투기 선수라며? 그럼 너도 좀 할 줄 알겠네? 민우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무진이 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이렇게 약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도 민우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뺨에 난 흉터가 아직도 아팠어요. 어제 박재훈이 실수로 때린 자국이었죠. 선생님들은 민우의 상처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운동부 아이들과 함께 있다 다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소정 체육교사만이 가끔 민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녀도 끝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우야, 괜찮지? 이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고 학교 가는 길이 지옥 같았거든요. 친구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친구들이 민우를 피했습니다. 박재훈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민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요라고만 대답했죠. 무진이 형이 가끔 전화를 걸어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우야, 뭔가 이상한데? 형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지만 민우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만 했어요. 형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야위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 밑 다크서클, 상처투성이인 팔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민우는 중얼거렸어요. 형처럼 강해지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매일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민우는 강당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이 민우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야, 정민우.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자. 민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르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박재훈은 민우를 철봉 앞에 세우고는 발로 다리를 걸었어요. 엎드려 뻗쳐 자세로 있어. 내가 몇 개까지 세나 보자.
민우는 떨리는 팔로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금세 주저앉았어요. 박재훈과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야, 이것도 못해? 너 진짜 형이랑 형제 맞아? 그때였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나 운동 좀 가르쳐줘. 단 한 줄이었지만 민우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형에게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진은 체육관에서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의 문자를 본 무진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상하네. 민우가 갑자기 왜? 무진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우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특히 운동을 가르쳐 달라니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진은 서둘러 체육관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민우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학교에 도착한 무진은 교무실부터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우 형입니다. 동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요. 아,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강당에 있을 거예요. 강당으로 향하는 무진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강당 문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진이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엎드린 채 박재훈의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정민우. 일어나서 제대로 해봐. 박재훈이 민우의 등을 발로 차는 순간 무진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쾅! 강당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야, 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이 너네 형이랑도 한판 붙을래? 박재훈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누구세요? 정민우 형이다. 자식들아. 무진이 천천히 강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봤어요. 형의 눈에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형?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진은 민우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 곳곳에 난 상처가 무진의 눈에 들어왔어요. 뺨의 흉터, 멍든 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민우의 모습이 무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진이 박재훈을 바라봤어요. 스파링이라고 했지? 좋아. 그럼 나랑 해보자. 박재훈이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여긴 학교인데. 스파링하러 왔어. 너네가 우리 민우랑 하던 그거 말이야. 무진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서워진 아이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박재훈은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친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야들아, 이 사람 누군지 알아? 그냥 아무나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친구들의 표정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어요. 무진에게서 나오는 압박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진이 천천히 박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스파링 룰이 뭐야? 뭐요? 너네가 우리 민우랑 하던 스파링 말이야. 룰을 말해봐. 박재훈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몸 만들어주는 거고. 아, 몸 만들어주는 거구나.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박재훈의 팔을 잡았어요. 그럼 나도 너 몸 좀 만들어줄게. 박재훈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무진의 손에 의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완벽한 관절기였어요. 박재훈은 움직일 수도 없었죠. 아, 아파요. 놓아주세요.
아파? 우리 민우는 안 아팠을 것 같아? 무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재훈의 친구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야, 이 형. 우리 재훈이 놔줘. 무진이 고개를 돌려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스파링하고 싶어? 그 아이는 주먹을 쥐고 무진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무진은 한 손으로 박재훈을 제압한 채 다른 손으로 그 아이의 주먹을 받아냈습니다. 어리석네. 무진이 가볍게 밀치자 그 아이는 뒤로 넘어져 벽에 부딪혔어요. 다른 친구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네, 이게 스파링이야? 무진이 박재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뭐, 장난으로 한 거예요. 무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난? 우리 민우가 이렇게 다친 게 장난이라고? 민우는 형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형이 자신을 위해 화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박재훈의 또 다른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무진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신고? 좋아. 그럼 너네가 우리 민우한테 한 짓도 같이 신고하자. 그 아이의 손이 멈췄어요. 뭐 한 게 있어요? 증거 있어. 너네가 찍은 동영상들. 무진이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우가 맡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것도 장난이야?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무진이 박재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박재훈이요. 박재훈, 너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줘. 왜요? 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박재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큰일이었거든요. 제발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 무진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였습니다. 그럼 우리 민우는 부끄럽지 않았을 것 같아? 매일 이렇게 당하면서?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 그만해. 무진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우야, 집에 가자. 제발. 무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어요. 좋아. 집에 가자. 무진이 박재훈과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민우한테 손 떼면 그때는 정말로 가만 안 둘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무진과 민우는 강당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아이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는 긴급 학부모회의 소집 공지가 붙었습니다. 민우는 그 공지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거든요. 오후 2시 학교 회의실에는 박재훈의 아버지를 비롯해 일진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재훈의 아버지 박 변호사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 변호사가 교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학부모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끼리 운동하던 걸 가지고 무슨 폭력이라고. 우리 애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죠. 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 학생이 다친 것도 사실이고, 그건 운동하다가 생긴 상처 아닙니까?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CCTV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부인이 우리 아이들을 폭행한 건 여러 증인이 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무진이 들어왔습니다. 민우와 민우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무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박 변호사가 무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때린 사람이군요. 때렸다고요? 저는 스파링을 했을 뿐입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당신들 아이들이 제 동생한테 하던 그 스파링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친구랑 운동한 거예요.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게 놀아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민우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민한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매일 맞고 들어왔거든요. 증거가 있습니까? CCTV에도 안 나왔는데 뭘 믿고.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소정 체육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교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 선생님 무슨 일로? 증언하러 왔습니다. 이소정이 학부모들을 바라봤어요. 정민우 학생이 당한 일에 대해 증언하러 왔습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근거 없는 발언은 근거 있습니다. 이소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강당에서 정민우 학생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걸.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이소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 명이 철봉에 매달린 채 여러 명에게 맞는 게 어떻게 운동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우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박재훈이한테 책가방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강당에서 야, 정민우,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박재훈이 소리쳤지만 무진이 그를 제지했어요. 계속해, 민우야. 강당에서 스파링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맞았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운동부 훈련인 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운동부가 아니거든요. 박 변호사가 급히 말했어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훈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민우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증거가 있거든요. 민우 어머니가 핸드폰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가 맡고 있는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우 친구 지호가 보내준 거예요. 민우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이 아이가 그동안 몰래 찍어뒀다고 하더군요. 민우를 도와주고 싶어서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우는 철봉에 매달린 채 박재훈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웃으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운동입니까? 무진이 차갑게 물었어요. 박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일 수도. 조작이요? 민우 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제 아들 몸의 상처도 조작입니까? 민우가 천천히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과 옆구리 곳곳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도 운동하다 생긴 상처라고 하실 건가요? 이소정 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소정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민우 학생이 당하고 있다는 걸.
선생님, 교장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습니다. 이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으로서 실격이에요. 박재훈의 어머니가 급히 말했어요. 그래도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이라고요? 무진이 박재훈의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왜 당신 아들은 집에서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건 부끄러웠으니까요. 남을 괴롭혔다는 게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재훈은 집에서는 착한 아들인 척 했을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요. 박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의 말이 맞았거든요. 박 변호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야, 박재훈, 이게 사실이야? 박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해. 정말로 이 아이를 괴롭혔어? 아빠. 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장난이야? 너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다른 학부모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아이들이 정말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민우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교장이 물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도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갔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도 가해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무진이 학부모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당당한지. 무슨 뜻입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부모들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박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무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당신들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무진이 일어서서 학부모들을 차례대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아이가 이 모양이 된 건 바로 당신들 때문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된다고요? 무진이 박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당신 아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셨죠?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셨나요? 다른 학부모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있는 일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저는 교육청에서 일했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덮어지는지. 민우 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압력을 넣고 학교에 로비를 하고 그래서 가해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 학생들만 전학을 가는 거죠. 교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 하실 건가요? 민우 어머니가 교장을 바라봤어요. 작년 김태성 학생 사건도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무진이 박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당신 아들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당신이 뒤에서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박 변호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이 변호사라는 권력으로 다른 학부모들이 각자의 사회적 지위로 아이들의 잘못을 덮어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학부모가 반박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자녀 교육을 포기하셨죠? 무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내고 가르치는 게 부모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들은 아이 편만 들었어요. 사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선이 이소정에게 향했어요. 학부모들의 압력이 무서워서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만 했어요. 정민우 학생을 도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제자리가 위험해질까봐 이소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진이 학부모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작하세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들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세요. 박재훈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극단적이라고요?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학교 오는 게 무서웠고 친구들 얼굴 보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극단적이 아니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재훈이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언론에 제보할 겁니다. 학부모들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사실인데. 무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회가 알아야 해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덮어지는지. 박 변호사가 위협하듯 말했어요. 함부로 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무진이 박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그럼 당신도 아시는군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제발, 언론은 안 됩니다. 다른 학부모가 애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진이 물었어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역 언론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교폭력 은폐, 권력층 학부모들의 로비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무진은 결국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로 끝내려는 게 뻔히 보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감사팀이 나왔고 지역 교육계 전체가 들썩였어요. 박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권력 있다고 자식 잘못도 덮어주나. 이런 부모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되는 거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들 실명 공개해라.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박 변호사의 법무법인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3년간 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12건 중 9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건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감사팀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특정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학교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고 그 결과 가해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징계를 받았어요. 이소정 교사는 자진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용기를 내어 학생들 편에 서겠습니다. 박재훈은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민우를 찾아왔습니다. 정민우. 민우가 교실에서 박재훈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쳤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박재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빴어. 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사과해줘서. 박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정말 후회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민우의 말에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변호사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법무법인 동업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았어요. 박 변호사, 이번 일로 법무법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덮어주려고만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박 변호사의 사과는 진심으로 보였어요. 권력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적 지위를 잃고 직장에서 압력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이제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지호를 비롯해 몇몇 친구들이 민우에게 다가왔거든요. 민우야, 같이 점심 먹자. 응, 좋아. 민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무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를 말이죠. 힘이 있을 때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강함이야. 무진이 민우에게 말했어요. 형처럼? 아니야. 너처럼. 민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끝까지 참고 버틴 내가 가장 강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우의 학교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특별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예요. 무진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이 직접 제안한 일이었어요. 정무진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강의 말씀이세요? 호신술과 올바른 힘의 사용에 대해서요. 무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민우도 함께 해야 해요.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진과 민우가 함께 앞으로 나왔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무진이고 이 아이는 제 동생 민우예요. 무진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힘이 뭔지 아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싸워서 이기는 거요. 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지 힘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민우야, 내가 말해봐. 민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전교생 앞에서 말한다는 게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조용히 민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진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격투기를 배운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지키기 위해서였죠. 누구를 지키려고요? 민우 같은 친구들을 지키려고요. 무진이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민우처럼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지켜주는 게 진짜 용기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 누구한테요? 선생님께, 부모님께, 그리고 민우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진짜 친구들에게요. 그때 지호가 일어섰어요. 저는 민우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알고 있었는데 못 본 척 했어요. 다음에는 도와줄게요.
무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힘이에요. 함께하는 것. 강의가 끝난 후 무진은 정식으로 학교의 호신술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어요. 주 이틀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본기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무진이 학생들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남을 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민우도 무진을 도와 시범을 보였어요. 예전에 소심했던 민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민우가 다른 학생들에게 동작을 가르쳐 주었어요. 민우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응, 이제 무섭지 않아.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무진과 민우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형, 고마워. 날 지켜줘서. 무진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정말요? 응. 형은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무진아. 돌아보니 또 다른 학부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무진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무진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우가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요? 민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내가 겪은 일을 나누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거야. 민우의 얼굴에 결의가 서렸어요. 알겠어, 형. 그렇게 무진과 민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할 사람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거든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두 형제는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